스튜디오에 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이진혁 변호사와 또 임찬종 SBS 법조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임 기자, 오늘 재판이 이제 몇 시에 시작이 되죠?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은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선고 공판도 생중계가 되는데요. 법정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선고 공판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TV 뉴스, SBS를 통해서도 또 생중계가 되고요. 법정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입니다. 이게 대법정인데요. 워낙 이제 그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큰 법정이라서 이제 4명의 전직 대통령 사건이 여기서 선고 공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뭐 전두환 노태우 사건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 공판이 바로 이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오늘 판결을 선고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 지기현 부장판사입니다. 변호사님도 이제 판사 시절을 보내셨으니까 좀 알고 계셨나요? 네, 제가 대법원 재판연구원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지기현 부장판사 어떤 판사입니까? 업무적으로 볼 때 법원 내부에서 뭐 재판연구원도 오래 하시고 해서 좋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정도는 없으셨나 보죠?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향 같은 거를 저희가 여쭤본 건데. 업무를 뭐 저랑 같이 공유한 적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성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 기자, 오늘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장기 집권 등을 위해서 그 내란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란, 국헌 물론 목적의 내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내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 물란 목적이라는 것과 폭동이라는 게 성립해야 되는데 이제 국헌 물란 목적,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단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는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행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이렇게 기소를 한 겁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그러니까 형사적 판단,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맨 처음 전제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국헌 물란 목적도 없었고 또 폭동을 일으킨 바도 없었다. 적어도 폭동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내란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부터 양쪽이 뭐 다투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 내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내란죄는 형법 각칙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범죄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87조에서 규정하기를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임 기자도 좀 전에 얘기하셨고 국헌 물론 목적과 폭동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목적에 관한 의미에 관해서 형법 91조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을 하나를 보고 있고요. 또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란죄가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실제로 다뤄진 사례는 당연히 그 범죄 특성상 적은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12.6 사건,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12.12 및 5.18 사건, 그리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모두 실제 사례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에서 대법원은 모두 말씀하신 지금 모두 한 지방에서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다고 보아서 모두 내란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아예 사법적 그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 내란죄 판례를 비춰보면 이 주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전제에서도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관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이 내란주의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등에 대해서 이제 양쪽 입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해진 절차가 아닌데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경우 이게 엔드가 아니고 오어입니다. 네.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은 그 국회나 선관위나 법원 같이 헌법에 이제 규정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국가기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런 국가기관들의 권능 행사, 한마디로 기능 행사를 상당 기간 정지시키게 하려는 행동. 이런 목적이 있을 경우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있었을 때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검은 이제 그 당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 어떤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 비상계엄 자체가 이제 요건에 맞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헌문란 목적이 한쪽으로 인정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회나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국회에 투입을 했는데요. 이게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라는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키려고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 91조에 보면은 1호와 2호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각각 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된다고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 우리는 예.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는 일단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군을 투입해가지고는 질서 유지를 하려는 것이었지 국회에 가가지고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네. 그리고 포고령 내용 같은 것은 어떤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기 때문에 형사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쟁점이 있죠.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인데 설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부정된다 해도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은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이 만약에 오늘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내란죄도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무죄 판단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내란 공수처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이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부정된다고 해도 그게 반드시 내란죄 무죄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에서 체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증거로 거의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이제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체포 이후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지기현 부장판사가 첫 번째 공판이 열리기 전에 구속 취소 결정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 재판에 미친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어서 설사 공수처의 수사권이 부정된다고 해도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나온다, 반드시 유죄가 나온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공수처 수사권이 부정된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반드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주장은 성립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변호사님,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공수처 수사권이 부정이 되면 이미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체포방해 사건의 결론은 또 바뀔 수 있지 않은 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사건의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권이 부정이 된다면 그러한 수사가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 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두 사건에서 모두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에 외관을 형성한 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포고령을 발령한 행위, 그리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서 국회나 선관위 등을 봉쇄하고
점거하려고 한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자, 임 기자, 만약 오늘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형량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은 이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예,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고요. 이제 그 법정형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법에 정해진 형은 이제 사형과 이제 무기형,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이렇게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법정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상 참작 감경을 했을 경우에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제 무기형 밑에 아래 유기징역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만약에 오늘 유죄가 선고된다면 근데 정상 참작 가능성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아 보이고 아마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가 선고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앞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 또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의 경우 둘 다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는데 두 사람의 형량은 크게 달랐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둘 다 같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징역 23년이 선고됐고 예.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징역 7년이 선고돼서 형량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뭐 재판부가 왜 각각의 이제 각기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다르게 판단했다고 서로 간에 입장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측이나 분석의 영역인데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이제 위로부터의 내란이 과거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보다도 과거 내란 사건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전제하에 좀 새로운, 더 엄격한, 더 엄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그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제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제외하고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내란에 깊이 관여한 다른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징역 7년에서 8년 정도의 형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아마 기존의 종전 판례의 양형 기준을 어느 정도 참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양형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양형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양형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어떤 일정한 기준이 마련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뭐 얘기를 해주실 게 있나요? 임 기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인데요. 결국 이게 추측의 영역일 텐데 양형의 이유를 이제 그걸 통해서 본 저희 이제 판단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의 이제 양형을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양형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해서 그것이 과거에 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구형했던 15년보다 높은 23년형을 선고했고요. 이거와 비교해서 볼 때 이상민 전 장관은 7년을 선고했는데 기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과거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에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양형을 보면 주로 6년에서 8년 사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그 전례를 따라서 아마 양형을 한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건의 형사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예, 뭐 아까 잠깐 윤나라 기자 리포트도 나왔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보다 이전에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네.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이제 2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제 특검 출범 이후에 기소한 이제 이른바 외환죄, 그러니까 일반 이적 사건이 있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른바 내란 관련된 사건들이고요. 또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범 혐의 사건,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있는데요.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사건 재판이 또 진행 중이고요. 이것도 1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범인 도피 혐의 사건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체포방해 사건 이미 1심이 선고가 된 체포방해 사건과 오늘 1심 선고가 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외에 다른 재판들은 이제 1심의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이렇게 재판이 많은데 1심에서는 각각 이제 재판이 진행됐지만 2심부터는 뭐 좀 합쳐져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진행 방법의 차이일 텐데요. 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이고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두 개의 재판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두 개의 형을 선고받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피고인한테 유리하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1심 판결이 여러 개에서 형이 여러 개인 경우에 항소심에 가게 되면 병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합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실무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서 이미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내란 사건에서 오늘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형이 선고될 것인데요. 시기적으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병합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고 병합 심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진혁 변호사, 임찬정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